자,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너무 저는 설레고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렸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기초인문 강의가 제일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저도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또 학생들도 가장 많이 보는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설레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이 조금 쉽다 보니까 쉽다고 좋은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쵸? 여러분들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웠는데 그 다음 점점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 정말 많이 오른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난이도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실력이 올라서 90점 이상의 친구들도 있고. 근데 80점 후반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 모든 친구가 다 올랐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내가 잘한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질문하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의문점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창구가 바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기록을 좀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때그때 이제 갖가지 뭔가 글을 올릴 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료 강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문 강의가 무료로 1번부터 100번까지 모두 다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보충해야 되는 그러한 그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기초 입문 강의를 이제 프리스텝 단계라고 우리가 부를 텐데 이 수업에 관련된 카페가 따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카페가 따로 개설이 될 테니까 요거는 아마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주소와 안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어떤 것들을 확인할 건지 간단하게 수업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텝이라고 해서 쉬운 강의다? 쉬운 것만 다루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험 독해라는 것을 오늘부터 알려드릴 텐데 수험 독해에 가장 필요한 기초 독해력을 키우는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간부터 이제 제 강의를 쫓아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이때부터 기초 독해를 잘 닦게 되면 성적 상승이 굉장히 폭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글을 읽어왔던 그런 습관들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내가 점수가 어떠했고 내가 기존에 어떤 문제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점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험 독해에 대한 이해, 결국 우리가 글을 읽는 건데 독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글을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수험 독해라는 것을 하는 건데 그 수험 독해가 어떤 건지 알아야지만 올바른 수험 독해의 수험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글을 읽는다는 게 뭐고 선택지를 판단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문장 독해와 문단 독해의 기초인데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 지문 안에도 문장 독해에 따라서 그 독해력에 따라서 속도가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문제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 지문이나 과학 지문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면 역사 지문은 읽긴 읽어요. 근데 딱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한 문장 한 문장 읽긴 읽었는데 뭐지? 뭔가 정보는 많은 것 같은데 뭐가 포인트지? 전혀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문장의 접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글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자는 다 읽겠죠. 글자는 다 읽지만 그 문장에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고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잡느냐 그리고 그 의미를 다음 문장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문장을 어떻게 독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 사람이라 문장 독해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수험 독해에 맞는 문장 독해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독해. 여기에서 제일 강조드릴 것은 아무래도 핵심 파악인데요. 제가 지금 독해력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생각 외로 핵심 파악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이랑 출제자가 생각하는 핵심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줄거리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핵심을 소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핵심과 출제자가 생각하는 핵심이 일치해야지만 나중에 선택지와도 매끄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핵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이때 잡을 때랑 오늘 읽었을 때랑 내일 읽었을 때랑 그 핵심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 텍스트를 언제 읽어도 어떤 환경에 읽어도 핵심은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핵심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니까 핵심을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판단하는 거구나.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 거를 비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파악했구나. 왜 난 이거를 이렇게 힘줘서 읽었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 독해와 능동적 독해인데 올해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쉬운 거를 중심으로 해서 대비를 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 난이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게도 공부를 하고 쉽게도 공부를 하되 내가 기초 독해력이 탄탄하면 시험장에 가서 나한테 주어진 거를 순간적으로 난이도를 판단해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초 독해력이 약하면 갑자기 쉬워지면 확 또 무너져요. 어머, 어떡해, 왜 이렇게 쉽지? 이러면서 또 무너져요. 그래서 기초 독해력이 얼마나 탄탄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보단 내가 기초적으로 쌓고 있는 나의 체력, 독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장 독해가 안 되면 속도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을 처리할 때 의미 중심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도 빨리 읽어야 되지만 빨리만 읽는 게 아니라 내 문장을 읽고 나서 뭔가 머릿속에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빨리만 읽게 되면 눈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낸다라는 게 그냥 눈만 왔다 갔다 하고 문장만 빨리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읽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머릿속에다가 강하게 메모라이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할 겁니다. 안타까운 게 왜 이 수업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목감기가 걸렸는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의 안에는 쉬운 지문부터 어려운 지문까지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험에 특화된 방법들을 배운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생들이 제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예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독해 습관들을 모두 다 싹 바꿔주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글을 읽었는지 나는 되게 꼼꼼하게 글을 읽는 스타일이고 나는 굉장히 크게 읽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떻게 글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을 읽는 자기의 스타일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합격생들이 가장 추천하는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 1대1 클리닉은 모두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거 부분을 조금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올해부터 제가 도입을 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력을 진단을 할 때 기존에는 저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만 문제점을 진단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단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이 시선 추적 기반의 읽기 능력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요거 여러분들이 시선하는 거를 이제 추적을 해서 글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겠죠? 네.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EBS에서도 나왔어요. 문해력 진단하고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정말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추적을 해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창한 글 읽기와 미숙한 글 읽기의 시선 처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몇 학생들을 지금 한 70명 정도를 했어요. 지금 고3부터 성인까지 한 70명 정도를 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뭉덩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요렇게 시선이 이렇게 가요. 한 번에 요렇게 시선이. 한번 여러분들 의식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요거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친구 봐. 난리가 나죠, 여기가. 이 시선이. 시험장 가면 여러분들 더 심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 번만 본다는 거예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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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히려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시간이 더 빨라요. 한 번 보고 정확하게 읽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난리가 나거든요. 뭔가 빨리 봐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그래서 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는 돌아가지 않고 머릿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게 훨씬 더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강조드릴 것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시선에 대해서 의식을 하면서 한 30초 정도 매일매일 이 시선 안구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절대 아니고, 네. 난독 전문가들이 만든 그런 방법입니다. 시선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의외로 오른쪽으로 갈 때, 텍스트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많이 시선 축이 흔들린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시선이 움직일 것 같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내가 텍스트를 읽을 때 손 떼고요. 글자를 눈에 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쭉 글자를 눈에 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텍스트를 보는 눈이 생각보다 안 풀려 있대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텍스트를 쭉 쫓아가는 그 안구의 운동이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꼭 이건 언어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 과목에도 다 해당되는 거니까 어떠한 텍스트든지 꺼내놓고 안구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쭉 그냥 글자만 따라서 내 눈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하세요. 한 단락도 좋고 한 페이지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안구의 움직임만 의식하시는 거기 때문에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의미 파악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눈만 움직이면서 시선만 의식적으로 내가 줄글을 쫓아가고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독해력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테스트를 보는 친구들이 다들 좋은 학교,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다들 좋은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 다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왜 도대체 차이가 나느냐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테스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많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의 좋은 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직접 이 테스트를 받으실 거고 결과치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의식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죠. 이거 봐요. 난리가 나죠 막.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왜냐면 지문을 읽고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 딱 가서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여기도 난리가 나고 여기도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한번 보고 어디에서 근거가 있는지 바로 가서 근거를 읽고 판단을 하는 그러한 눈을 가진 친구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 해보면 알겠죠. 선생님 좀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어떡해요 부끄러워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읽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초인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논리는 과연 오르는 과목인지 오르긴 올랐는데 그 한 끗 차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언어 강의 들을 필요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쉬워졌으니까 뭐 지금부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올해 시험이 쉬웠으니까 다음 시험도 쉬울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국어 만점이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인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수능 때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본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면 수능 때부터 문제였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3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점수는 사실 지금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언어 논리는 과연 오르는 과목인가요? 네, 당연히 오르죠. 당연히 오릅니다. 아까 몇 친구들도 네,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성적이 그렇게 훅 올라가지 않아요. 작년 수강생들을 이제 제가 보면 40점이었는데 80점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원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제가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지? 할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80점 후반 혹은 90점까지 드라마틱하게 점수를 상승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문제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언어 논리는 오르는 시험입니다. 네, 올라요. 자, 해마다 이제 제가 합격수기나 합격한 친구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47.5점에서 87.5, 뭐 90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어쨌든 총점을 가지고 1차를 합격 여부를 가리는 거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낮은 점수였어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 47.5점이면 진입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가지고도 굉장히 고민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근데 시험 봐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할 정도로 47.5점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하고 힘든 점수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 못 맞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글 읽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언어 자체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친구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도 1년 혹은 2년 안에 이렇게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 18년이고 19년, 그 다음에 20년입니다. 42.5, 67.5, 77.5인데 이게 올해 점수로 얘기하면 95점 가까이 되는 점수인 거예요. 굉장히 합격을 했고 당연히 점수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올라요. 진짜 올라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의욕은 너무 많은데 그 의욕만큼 사실 열심히 안 해요. 네. 지금은 물음표가 그렸죠. 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 달, 2달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 친구처럼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할 때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안 보이다가 또 갑자기 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내내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정말 언어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언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면 진짜 이 언어와 나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냥 열심히 가지고는 안 돼요. 누군가한테 나의 그러한 그 언어 과목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자랑 혹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나 이렇게까지 해봤어. 언어 올리려고 이 정도로 나 노력하고 더 이상 후회가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합격생들이랑 이렇게 만날 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랑 이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술도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시험장 들어갈 때, 난 진짜 후회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딱 나한테 오는 순간 너무 기뻤대요. 이제 드디어 이거 끝이구나.
언어는 이제 끝이구나. 나 이제 이 시험 안 보는구나. 합격하면 이제 안 봐도 되잖아요. 최종 합격하면.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설렜대요. 왜 설렜냐면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 나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정말 내가 공부한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데 집중도 되게 잘 되고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 빨리 점수를 받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딱 갔는데 이미 쫄렸다. 긴장되고 어떡해. 이런 마음이 컸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필요한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이 시험을 보는 그 과정이 전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왔어.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씩 싸우는 거예요. 너 나와봐. 그래서 한 문제씩 패고 끝내고 다음 나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그 상대가 딱 나오지만 자신감이 딱 있어야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누구랑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떡해 이러고서 들어가서 제발 나와봐. 너 좀 쉬운 애 좀 나와봐. 이렇게 나오면 이미 진 거죠. 그렇죠? 싸움에서. 그래서 그 시험에서 정말 최종적으로 합격한 친구들의 마인드를 보면 난 다 준비했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독서도 진짜 많이 했고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언어 여기서 내가 안 되면 난 안 되는 거지 뭐. 편하게 보자. 이런 마인드로 다 갔다는 거예요. 이거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내가 언어를 정말 올리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언어를 더 잘하고 싶고 언어가 전략 과목이 되고 싶다면 그런 마인드부터 탁 장착을 하고 시작을 해줘야 돼요. 피셋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오르는 시험은 아닙니다.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잘 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본은 남들보다 더 하는 그런 마인드. 뭔가 좀 더 집착하고 조금 더 노력하려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께서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보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학생들이 왜 많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저도 이제 강의를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학생들이랑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봤던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성향이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기는 한데 도끼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도끼가 약간 없어서 막 물고서 막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요. 이 수업에 올 때 한 반 정도는 이미 눈에 막 불타오르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불타올랐냐면 진짜 박은경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한번 들어보고 씹어 먹어가지고 응? 내가 그냥 이번 시험 진짜 막 작살 낼 거야. 막 약간 이런 마인드에 눈이 막 이글이글 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순둥이들이 있는 거예요. 착하고 엄마 말씀 잘 들었을 것 같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을 것 같고 그냥 성실하고 착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은 그거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고 플러스로 조금만의 도끼와 그리고 좀 더 나만의 고집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막 약간 이런 아집도 좋으니까 뭔가 좀 더 강한 정신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 1년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그 한 시즌을 좀 더 도끼를 가지고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추천사 썼던 친구들을 제가 떠올려 보면 그런 눈빛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착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자, 오르긴 오릅니다만 결국에는 수험에 적합한 방법과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읽고 푸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 하나는 지문을 읽는 독해의 원리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지 안에서도 강약 조절을 해서 선택지를 추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올해 제 수강생들이 시험을 잘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 추리기가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맞죠? 솔직히. 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선지 추리기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원리 중에서 핵심이 곧 답이다 라는 독해 원리 우리가 기초 인문 강의 내내 할 거지만 그거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공부한 대로 나온 거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방향만 맞다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방향대로 공부한 대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해였거든요. 그래서 수험에 적합한 방법과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차이가 있냐면 체화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알려준 그 방법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텍스트를 보면서 동일한 그 원리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지만 내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긴장의 문제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원리들을 써먹으려면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게끔 체화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화를 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지만 체화에 대한 노력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강의만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강의 이후에 내가 그 원리를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끼를 품고 박은경이 알려준 저거 그냥 내가 씹어 먹어버리겠어. 내가 다 해버리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곧 답이다. 그 다음에 지문의 유형별로 선택지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선택지의 추리기가 올해에는 너무나 좀 많이 잘 떨어졌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거는 동일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체화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필셋형 인간. 이거는 이제 무의미한 것 같아요. 노력을 통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필셋형 인간들은 굳이 우리와 같은 노력을 안 해도 될 뿐인 거고요. 내가 필셋형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출발선이 다를 뿐이고 언어는 그 출발선 자체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텍스트를 굉장히 생활화해서 텍스트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한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생각보다 텍스트를 읽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안 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독서 한 달에 얼마큼 해요? 좋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쵸? 어때요? 그냥 독서를 시작해 보니까 그 텍스트를 읽는 게 그쵸? 안 읽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텍스트 읽기의 마지막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의외로 고등학교 때예요. 대학교 때도 물론 여러분들 그 글도 읽으시고 논문도 읽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정말 내가 강의 이런 거 상관없이 온전히 앉아서 뭔가 글을 읽는다라는 거 그걸 집중해서 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대학 이후에 텍스트를 읽은 양이 현저히 적다. 하지만 텍스트의 누적량이 저는 총량의 법칙이라고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일정 어느 정도는 쌓여야 돼요. 있어요. 합격을 하기 위한 텍스트의 총량이 존재해요. 반드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셋형 인간들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를 줘도 지금 딱 읽을 수 있는 건 그런 비슷한 글들을 이전에도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출문제를 분석하지 말고요.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는 나의 텍스트의 누적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근데 그거는 단순히 시험 지문만이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험 생활이 거듭되는 친구들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기출문제를 계속 봤기 때문에 뭔가 공부를 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성적이 더 오를 게 없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험 텍스트만 봐서 그래요. 이 수험 지문만 봐서는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나는 그 총량의 법칙에 따르면 원래 이만큼 읽었던 애에 비해서 난 이만큼밖에 안 읽은 거잖아요. 그럼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다양한 텍스트들을 함께 보면서 그걸 채워줘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합격생들이랑 얘기를 할 때 우리 수업할 때 뭐가 제일 도움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두 가지. 하나는 텍스트 읽기를 즐겨라. 텍스트 읽기를 생활화해라. 이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독서와 병행해라. 책 읽는 거를 병행해라. 라는 이 두 가지가 합격생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되겠죠. 나는 과연 텍스트 읽는 게 즐거울까? 텍스트 읽는 거에 부담이 없을까? 이것부터 먼저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텍스트 읽는 게 굉장히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텍스트를 보지만 합격하면 어때요? 맨날 봐요. 그게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업무를 처리하려면 텍스트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넉넉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고 그 자료를 처리해서 새로운 어떤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결과물을 내야 돼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텍스트 읽는 게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랑 친하지 않은 소재를 보는 게 싫다. 지금 꾸역꾸역 보고 있다. 그럼 업무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지옥 같을걸요. 네. 제가 5월, 6월에 제일 많이 세종시에 놀러 가요. 작년에 기초인문 강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벌써 약속을 잡았어요. 왜 약속을 잡았냐면 합격생들 만나러 가요. 세종시에 가서 저는 보통 2박 3일, 짧으면 1박 2일로 놀러 갑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연예인이 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여러 타임을 이렇게 잡아서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런데 이제 제가 술을 끊었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만 막 이렇게 놀다 보면 거기가 좁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혹시 박은경 선생님이세요? 이래요. 그럼 막 완전 연예인인 것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막 수강생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인이 되고 자리도 커지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인맥이 형성되고 굉장히 재밌는 자리끼리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재작년에도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이제 국토부를 갔는데 그 친구 여학생이에요. 거기에 배정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대요. 근데 국토부에 딱 가니까 자기가 사실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나오는 수많은 문서들을 첫날에 딱 마주한 거예요. 위에 있는 이제 선배가 굉장히 차근히 업무를 알려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고 파일을 딱 보면서 요거 보면 돼. 이거 오늘까지 보고 다 본 다음에 이거 처리해 하고 가셨대요. 첫날에. 근데 내가 봐야 될 문서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하루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르르 눈물이 그냥 나왔대요. 나 어떡해. 첫날부터 이게 뭐야. 집에 가고 싶어. 나는 왜 여기에 배정된 걸까? 왜 이 부서일까? 뭐 이런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했나? 그래서 그 파일을 보고 그거를 열고 뭘 할 엄두가 안 났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너무나도 고맙게. 그래. 핵심만 보자. 나는 텍스트 읽기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다시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자. 편하게. 크게. 가볍게. 가장 중요한 것만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보자. 그래서 크게 읽으면서 핵심만 정리를 해서 관련된 업무를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저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오늘 저 퇴근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부터 배우는 이 원리들과 텍스트 읽기는 사실은 수험만을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합격 후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시기 위한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시험 지문만 보고 여기 가지고만 막 목매이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이것만 볼 거 아니거든요. 다양한 텍스트들을 볼 거고 그 텍스트들을 처리하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독서 그리고 논문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이 능력을 함께 키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텍스트 읽기가 생활화되면서 읽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날아다녀야 돼요. 그냥 어떤 자리에서 텍스트를 딱 주더라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간혹 어떤 친구들은 독서실에서만 읽을 수가 있대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텍스트 읽기가 생활화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인데 난리거든요. 한 명이랑 두 명이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첫째는 지금 7살이고
둘째는 이제 8개월입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도 저는 텍스트를 읽고 문제를 풉니다. 들고 할 수 있어요. 한 명은 업고 이렇게 앉고, 네. 아기띠하고 앉고 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하면서 다시 집중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돼야 됩니다. 뭐 엄청 조용한 환경에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상황에서만 막 이렇게 펜을 들고서 읽을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예요. 텍스트 읽기의 고수는 언제 어떠한 텍스트를 줘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몰입할 수 있고 바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의 흐름도 끊겼다가 다시 빨리 와서 그 전의 사고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텍스트 읽기가 많이 안 되어 있고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누군가가 갑자기 앞에서 다리를 떨어. 집중력 확 깨지잖아요? 그럼 다시 텍스트로 못 돌아가요. 뭔가 공황장애 온 것처럼 다시 글자 읽어도 글자가 막 그냥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건 기초 독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텍스트 읽기가 그 정도가 돼야지만 합격할 수 있고 어떤 난이도가 오더라도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한 끗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 끗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 고수이냐 그 아니냐의 그 차이더라고요.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쯤에 난 텍스트 어떤 텍스트가 와도 난 읽을 수 있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난 흐트리지 않고 난 집중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올해 1차를 되게 무난하게 합격했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냥 어설프게 텍스트 읽기가 아니라 텍스트의 누적량을 쫙 높여주면서 수험 독해에 맞는 방법과 이건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고 텍스트 그냥 읽는 것 그 자체에 대한 훈련이 병행이 돼서 여러분들 텍스트 읽기 고수가 되셔야 된다는 거. 부담 엄청나죠, 그죠? 그런 친구가 되려면 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어떠한 난이도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험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서를 병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그 독서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수험 독해는 굉장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 독해의 포인트를 알게 되면 이 독서도 수험 독해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 독해의 성격을 알고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의욕이 막 충만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막 그냥 냅다 풀거든요. 막 수능도 풀고 뭐도 풀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셋이 뭔지, 피셋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인지, 답되는 선택지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걸 알고 보는 거랑 그냥 양적인 충격을 주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수험 독해의 그런 성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독해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기초 독해력은 사실 우리가 최소한의 국어 문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고3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초등학교 교과서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더라고요. 충격적이죠. 네. 그 핵심을 파악하는 내용이라든지 추론적 사고, 사실적 이해 이게 초등학교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 그런 게 크다. 국어에 대한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최소한의 국어 문법을 가지고 문장 독해, 문단 독해, 지문 독해가 모두 다 제대로 정확하게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갖추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이 부분 중에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을 할 때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저는 문장 독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장 독해는 좀 되는데 문단에서 핵심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지문 전체의 구조와 흐름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측하면서 독해를 하고 싶은데 그 예측이 안 됩니다. 라든지 지문의 전략이 안 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이걸 항목들을 딱딱딱 써놓고 나는 어디가 약한지
그리고 문장이 약하다면 문장 독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약한지 기록하시면서 강의를 좀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기초 인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에 대한 완벽한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확도와 속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만 그때 우리가 정확도와 속도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지문과 선택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일단은 정확도와 속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시험이고 내가 정확도가 약하다라고 하면 지문이 약한지 선택지에서 정확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은 빨리 읽었는데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느린 친구가 있고 아니면 지문 자체를 너무 천천히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는지도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도와 속도.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잡아야 되는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처음에 대비할 때는 다 속도만 생각해요. 빨리 읽고 싶고 빨리 판단하고 싶고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정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먼저 잡아야지만 속도가 따라오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그냥 속도만 자꾸 생각해서 크게 읽는 거의 목표가 또 속도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게 될 크게 읽기 핵심 독해의 포인트는 사실 정확도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핵심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박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읽게 되죠. 텍스트를 읽게 되면 머릿속에 아마 핵심을 파악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낼 겁니다. 단락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뽑아내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읽고 그냥 쭉 두 번째 단락으로 가고 그냥 이렇게 가요. 의미를 한번 처리해줘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속 그냥 글만 읽어가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그냥 정보들이 막 쌓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단락별로 한 번씩 끊고 의미 처리를 해줘야 돼요. 하나의 단락이 끝나면 이 단락의 핵심은 이거구나. 이 단락의 핵심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연결이 되네. 정보를 처리를 해주면서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글을 냅다 읽고 그냥 선택지로 넘어가요.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단락을 읽고 핵심을 뽑고 두 번째 단락을 읽고 핵심을 뽑은 다음에 앞에 내가 처리했던 이 정보와 지금 읽었던 처리했던 이 정보 간의 관계를 가지고 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선택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구나.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정보와 처리와 예측과 능동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는 정보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을 뽑고 그 핵심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독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하나? 보통은 무슨 내용이지? 하고 들어가요. 무슨 내용이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내용적 측면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 내용 가운데서 출제자가 분명히 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길어도 복잡해도 출제자가 이 지문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핵심 알맹이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예요. 이 정보들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공을 하느냐. 이거는 출제자가 사실은 선택지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줬어요. 아, 이거 정보 조합하라는 거구나. 선후 관계 파악하라는 거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거구나. 범주와 속성을 제대로 연결하라는 거구나. 이 정보 처리의 방향은 출제자가 결정을 해줘요. 그럼 지문을 읽을 때 핵심을 파악하고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로 나와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과연 정확하게 되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는 속도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정보를 처리해서 선택지로 넘겼는지 이 정확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친구들도 어쨌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시 처음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읽을 때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눈에 잘 들어왔는데 정말 정보 처리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선택지를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는 핵심과 그 다음에 정보 처리까지 해서 선택지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선지 판단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지 판단을 할 땐 첫 번째로는 선지 추리기가 되어야 돼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보지 않습니다. 절대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매력적인 선택지를 골라낼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유형별로 그리고 또 출제자가 주어진 어떤 장치에 따라서 선택지를 예측하고 나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선택지를 추릴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매력적인 선택지를 고를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2개 정도를 선택지를 남기겠죠. 그럼 이제 선택지를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과정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고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제대로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장에서. 나 정말 정확하게 했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의외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대충 내가 근거도 다시 지문도 올라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읽은 거를 그냥 바탕으로 해서 맞나 보다? 틀린가 보다? 대충 선택지 판단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지문에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고 의외로 선택지에다가는 시간을 안 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답을 맞춰야 되는 싸움이니까 얘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더 해야죠. 우리가 선택지를 추리는 이유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서 다른 거 볼 시간에 얘한테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차분하게 읽고 근거 다시 정확하게 찾고 이거는 이래서 이거는 이거다 라는 형태로 선택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읽는데 시간을 다 썼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선택지는 그냥 대충 읽어요. 생각보다 대충 읽고 내가 한번 딱 막히면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막히는 순간 뭐야? 내가 읽은 거에서 안 나왔어 하는 순간 이제 당황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갑자기 놔버려요. 제가 아까 막 고집, 아집, 도끼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문을 제대로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읽은 데서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서 어떻게든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시험장에서 그런 자세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놓아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어렵다고 해서 확 놓아버리거나 사고를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다가 다른 선택지로 넘어가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지금도 연습하실 때는 내가 1번 선택지부터 봤어요. 근데 한 번에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근거를 다시 찾아서 어떻게든지 O인지 X인지 나의 사고의 과정에 따라서 판단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사고 과정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뒤로 갈수록 마음이 급해질수록 더 판단을 대충 날림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사고의 마무리.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심플한 사고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저렇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저랑 수업을 들어보시면 제가 보통 선택지를 판단할 때 이거는 이러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보통 단문 한 3개 안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3개 안에. 그럼 자기도 선택지를 판단할 때 최대 3개 문장 안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이러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뭔가 피셋이 원하지 않는 사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을 자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고의 그 과정 자체가 심플하고 피셋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고 과정에서 피셋이 원하는 사고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것도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합격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되게 신기하게 인적성 검사다 보니까 합격생들끼리 모아놓으면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MBTI 그런 성향이 아니라요. 사고를 하고 어떠한 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요. 어떠한 정보들을 딱 주고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하다못해 메뉴를 선택할 때도 여러 명이 있어도 이 메뉴를 합의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르게 논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비슷한 그러한 사고 과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셋을 봐서 그런지 그 업무 처리할 때 자, 이 업무를 보고서 자, 핵심이 뭐야 했는데 이 핵심이 다 다르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다 비슷한 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건 합격할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피셋이 요구하는 사고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분명히 어떠한 정보들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정답이랄까? 비슷하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답이 왜 이겁니까? 했는데 저는 이게 이러해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혼자 막 이렇게 물음표를 그리는데 혼자만 막 열변을 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피셋에 맞지 않은 방향으로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친구한테 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사실 피셋에는 맞지 않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피셋형 인간이냐 아니냐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피셋형으로 사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내가 선택지를 판단할 때 피셋이 맞는 방향으로 사고해서 선택지를 심플하게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사고가 꼬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논증형이 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보통 요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문제가 틀리는 건 여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 사고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에는 두 가지입니다. 지문과 선지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공부는 여기에만 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문 읽는 거에만 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크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이제 글을 읽는데 좀 속도가 느리고요. 뭐 핵심을 뭐 파악을 하는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요. 여기만 얘기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가 지문을 읽은 거와 선택지에 대한 연결, 선택지에 대한 판단 과정, 이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셋이 원하는 사고의 과정, 피셋이 만드는 선택지들은 어떠한 사고의 과정과 판단 과정을 요구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문제들을 함께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문제 1번. 자, 이게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시험장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예전에 갔지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 딱 나온 날 그 출력을 해서 봤어요. 근데 그날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안고 이렇게 막 보는데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어줄게 막 이러면서 고려는 건국 직후 막 이러면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아, 역시 박은경 아이는 다르구나. 넌 언어 천재구나 막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딱 봤는데 전 너무 기뻤거든요. 우리 학생들 다 맞았겠다 이러면서 이번 시험 완전히 대박이다 이랬거든요. 너무 쉽다 이랬는데 네, 너무 쉽다까지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 우리가 배웠던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지문과 문제였어요. 지금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볼게요. 지금 보면 고려는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이렇게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선택지를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주어 부분만 끊어서 먼저 볼 거예요. 한번 먼저 끊어보세요. 1번은 김부식은 끊어보고 2번 고려 인종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요는 한번 끊어보고요. 4번은 송은, 5번 송신종은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아직 우리가 지문을 안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매력적인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것만 보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게 매력적이지? 지금 우리가 본 것만. 뭐가 매력적이에요? 4번, 5번. 송. 어? 아, 송이 반복이 돼서 선택지만 봤을 땐. 고맙습니다. 자, 뒤에 있는 친구는? 송. 4번, 5번. 좋습니다. 다 틀려도 괜찮아요. 오늘 다 첫 시간이니까 다 틀리는 게 맞아요. 저 뒤에 있는 친구는 또? 1번, 2번. 왜요? 1번, 2번, 5번? 이유는? 특정 인물이 있어서. 이게 기준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선택지를 보는 눈이 생겨요. 괜찮습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 2번. 이유는? 첫 문단에서 보여서. 고맙습니다. 자, 친구는? 1번, 2번. 왜? 이유가 뭔데요? 특정 인물이 나와서. 저라면 일단 1번, 2번밖에 안 볼 것 같아요. 3, 4, 5번은 관심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시험이에요? 누가 만든 시험 보는 거죠? 네, 국가에서 만든 시험을 보시는 분들 맞죠? 네. 그럼 다른 나라가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 지문이 나오면 답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출제자의 의도.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니까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나와. 주인공 누구예요? 우리나라예요. 답이 일본이 나오면 그거 문제죠. 그 봐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인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이 원리는 너무 특별한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시험을 보는지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보는 시험이 국가에서 내는 시험이고 그래서 이게 나왔다면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3, 4, 5번을 가지고 정답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를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문에 들어갈 때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김부식이 중요할까? 인종이 중요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지문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지문 읽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문을 통해서 내가 확인해야 될 목표가 명확한데. 그쵸? 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지문이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이제 물 거예요. A라서 B고 B가 C가 돼서 C가 되고 D가 되고 이럴 텐데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부터 첫 단락만 읽을 겁니다. 첫 단락만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가 평소에 읽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소재와 핵심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단락만 한번 독해를 해주세요.
자, 항상 우리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힘줘서 읽을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무엇이 주인공일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건국 직후에 송의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럼 고려는 이라는 게 주어죠. 그럼 이 주어 부분이 주인공, 소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글은 고려와 관련된 글, 고려가 주인공인 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기준점을 잡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주인공을 확정하고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지문 독해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도요. 건국 직후 뭐 이런 데다가 밑줄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가지고 있는 지문의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적 흐름에 다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고려가 우호관계를 맺었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필수 구성성분 중심으로 문장을 읽는 건데 우호관계를 이게 목적어죠. 그다음 맺었다. 이게 서술어입니다. 그러면 고려는 우호관계를 맺었는데 누구랑? 송의 사신을 보내서 우호관계를 맺었대요. 관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봅니다. 피셋은 관계라는 정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와 누가 관계를 맺었는지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고려와 송의 관계죠. 지금 고려와 송의 관계와 관련된 글이라는 말이죠. 이걸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고려와 송의 관계, 그거와 관련된 글이구나. 먼저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우호관계 맺었다. 그냥 아무 의미 처리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을 붙여야 될지 기준점을 상실한 채 글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천천히 읽고 고려가 주인공인 글이고 고려와 송의 관계와 관련된 글이구나 의미 처리하신 다음에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뒤에 보니까 이 문장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와 송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문장과 문장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의미 처리를 잘했다면 그 의미를 뒤로 넘겨서 그게 어떻다라는 건지를 확인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고려와 송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지? 했더니 그 다음 문장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문장 독해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장이 길어질수록 문장의 뒤에 부분에서 의미를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문장을 읽을 때 앞에다가 힘을 빵빵 줘버려요. 그러나 거란이 요를 세우고 송을 압박할 정도로 힘이 세지자 이렇게 읽거든요. 강약 조절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뒤에 다로 끝나는 종결음이 다로 끝나는 그 부분을 향해 가야 돼요. 문장의 끝에. 그러니까 문장의 끝이 궁금해야 되고 이 서술어랑 호응하는 주어가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고려와 송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사실 이 문장에서 이것만 읽어도 끝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었다면 고려와 송의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관계를 맺었는데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후에 고려와 송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딱 의미 처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메모라이징이 확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 아까 우리가 요렇게까지 했으니까 먼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문장 독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호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지금 고려와 송이 우호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했으니까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넘어갈 때도 고려와 송의 우호관계,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지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들어와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보면 요게 되게 다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거란이 요를 세우고 송을 압박할 정도로 힘이 세시자 이것도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에서 고려와 송 간의 관계를 힘줘서 읽었다면 뒤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고려와 송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자, 항상 제가 능동적 독해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텐데 능동적 독해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질문이에요.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지? 이게 이 문장 끝났을 때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독해 속도가 빨라지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살이 붙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얘가 수동적이다 보니까 얘가 주는 대로만 머릿속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출력된 이 정보들을 나한테 지금 입력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준이 없으면 아무 정보나 막 들어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와 송의 관계. 그 기준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만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땐 여기에서 그냥 쏟아지는 그 정보들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다 머릿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장에 대해서 의미 처리가 됐고 궁금해야지만 그 명확한 방향에 따라서 강약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는 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요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또 학생들도 긴장해요. 요라는 대상이 또 나왔어. 또 뭐 정리해야 되나 보다. 하지만 여기서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기준을 잡았잖아요. 고려와 송이 관계, 고려와 송의 관계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요소인 거예요. 다른 나라가 나오고 다른 뭐가 나와도 결과적으로 여기가 기준이니까 나머지는 주인공이 아닌 소재란 말이죠.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중요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밑줄 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읽으실 때도 고려와 송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것만 확인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문장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판단에서 송과 관계를 끊고 요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요와 우호 관계를 맺은 게 더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이미 고려와 송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두고 왔으니까 송과 관계를 끄는 게 더 중요하죠. 우호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를 끊었네.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송의 신종이 나옵니다. 요를 공격하려 했으며 그에 필요한 물자를 고려해서 지원받고자 했다. 여기서도 또 요가 나오지만 우리가 더 궁금한 건 송과 고려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어쨌든 송이 요를 공격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고려에 지원 요청을 한 거죠. 이에 신종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고려와 관계를 복원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당시 고려 왕이었던 문종은 송의 문물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송으로부터 다양한 문물을 들여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종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뭐 이런 거 블라블라블라는 다 열심히 읽을 필요 없죠. 관계 복원하자고 제안했고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와 송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가 그러나 이후에 끊겼어요.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송과 관계를 고려가 끊었더니 다시 송에서 요청을 했죠. 관계 복원하자고. 그래서 그래 우리 관계 복원하자. 너의 물자 관심 있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란 말이죠. 역사 지문이 약한 친구들은 보통 이걸 그냥 강약 조절 없이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내가 지금부터 받아들일 정보들의 기준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려와 송의 관계, 그게 관심이 있어야 다음 문장을 읽을 때도 뭘 중심으로 읽을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중심축을 잡는 것은 어떠한 지문에서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원리이다. 이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글을 읽을 때 너무 간단한 글이네 라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글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이야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후자의 가능성이 큰데 전자인 친구들, 글이 잘 읽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이 글이 하나의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읽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정보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 조금만 수정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심플하게 글을 읽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정말 문장 독해의 그런 결정판입니다. 문장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했던 얘기 또 안에 되게 쉽게 되게 빨리 읽어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읽어도 머릿속에 의미 처리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제가 처리한 것들을 중심으로 크게 읽어야 되고 힘주어서 읽었어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문장을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단락만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을 뽑고 그 핵심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서도 새로운 글처럼 읽는 게 아니라 송과 고려의 관계와 관련된 글인데 그래서 송이 관계 복원을 하자고 했고 그 제안에 이 고려가 오케이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가 궁금해야 되겠죠.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지? 이걸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두 번째 단락을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독해를 하고 1번과 2번의 선택지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독해해 볼게요. 자, 우리가 단락 간의 관계도 우리가 배울 텐데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단락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보의 강약 조절을 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걸 거꾸로 두 번째 단락에 가장 힘을 주면서 읽거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결과적으로는 본문이니까 정보가 제일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 첫 번째 단락을 제일 대충 읽고 머릿속에 남기는 거 없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쓴단 말이에요. 밑줄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단락을 가장 정확하게 읽으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통해 내가 이 강약 조절을 하는 기준을 뭐로 잡을 것이냐 이걸 확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결과적으로 답이 되는 선택지의 근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필자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마지막 단락에 압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가볍게 처리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될 단락이 마지막 단락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강약 강이 되죠. 그죠? 강약 강. 이제 강약 조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하게 처리하라는 게 꼭 천천히 많이 읽으세요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머릿속에다가 그냥 확 박아 놓으란 얘기예요. 두 번째 단락에 왔을 땐 이미 송과 고려의 관계와 관련된 글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강약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왔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신종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 항상 단락의 앞머리를 보면요. 그 전 단락의 핵심과 연결되는 포인트를 줍니다. 고려가 관계를 회복하자는 요청에 응하자. 여기까지가 앞에 있었던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 단락의 앞과 뒤를 힘주어서 읽게 되면 단락 간의 관계가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려가 관계를 회복하자는 요청에 응하자. 신종은 기뻐하였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 다음 문장 뭐 처리할 거 있나요? 환영회 열고 뭐 유학생 받아들였다. 여기는 밑줄 거 하나도 없죠. 이후 신종은 또 물자 보내달라고 부탁했대요. 하지만 했으니까 뒤에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지만 고려는 물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종의 물자를 보내달라는 것,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보내달라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물자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부탁 받아들이지는 않았대요. 요거죠. 포인트는. 그러면 사실 제가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땐 뭔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송의 입장에서 뭔가 제안을 하고요. 관계 복원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 여기에서 받아들였고 근데 여기에서 물자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여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내용상. 두 번째 단락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였고 여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미상으로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볼 때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지 또 누가 제안을 하는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지 혹은 거절하는지 이걸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이 반복이 되면 뒤에는 새로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쪽이 제안하고 한쪽이 수락하는지 거절하는지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엄청 생뚱맞은 얘기가 마지막 단락에 새로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단락을 읽을 때도 그러면 또 송이 제안하겠네. 그러면 고려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보면 이제 느끼겠죠.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독해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싶다면 이 생각이 먼저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먼저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락에 읽을 때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단락. 자, 마지막 단락은 역사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직접 인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따옴표 2개 있는 거랑 작은 따옴표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직접 인용입니다. 이거는 강조입니다.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직접 인용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 글쓰기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데 직접 한 말을 그냥 따오고 그 문장 마무리하면 될까요? 안 되죠. 글 쓴 사람 입장에선 이걸 따온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뒤에 있어요. 우리가 힘줘서 읽어야 될 것은 이거를 따온 이유를 설명하는 거, 책임져주는 내용에서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다가 그냥 힘을 줘버려요. 이 한 말을 그냥 강하게 읽어버리고 이걸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힘줘서 읽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는 그 자체로 강조해요. 그다음에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키워드는 이 키워드를 씹어줘야 돼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약, 강, 여기는 강. 이렇게 해서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직접 인용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막 금이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눈에 들어오면 금이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의미를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여진이 금을 세우고 요를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저는 이 문장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까지 계속 생각한 거 뭐예요? 송과 고려의 관계죠. 근데 송과 고려의 관계에 관련된 문장이 아니니까 여기는 힘줘서 읽을 필요가 없고 처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송과 그 다음에 고려의 관계, 누가 제안했는지 거절했는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 나와라 이런 느낌으로 강약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송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죠. 송이 금을 도와서 요를 없애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금은 요를 없앤 후 송까지 공격해서 휘종을 잡아갔다. 분노한 소는 고려와 함께 금을 정벌하자고 제안했다. 그럼 여기가 포인트죠. 그쵸? 여기까지는 거의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궁금한 거는 송과 고려의 관계니까. 그래서 송이 고려와 함께 금을 정벌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은 이 고려가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이게 궁금해야죠. 그게 확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야지 문장이 막 빨려 들어와요. 이때다 한번 별표. 이때는 의도적 강조입니다. 제가 앞으로 의도적 강조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건 뭐냐면 출제자가 여기가 중요해 라고 표지를 주는 거예요. 표지. 그러면 그 표지를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표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힘줘서 읽으면 되죠. 거기에는 한번 딱 멈춰서 써주시고 그 부분은 출제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선택지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차분히 강하게 의미를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면 항상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김부식 이렇게. 송에서 신종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아까 고려가 주인공으로 잡았잖아요. 그 첫 단락 마지막에 고려의 구체적인 인물 한 명 나오거든요. 첫 단락 마지막에 보면 고려 왕이었던 문종은 이라고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선택지를 안 추리고 왔으면 문종도 체크를 했을 거예요. 고려의 구체적인 인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이미 선택지를 1번, 2번으로 추렸잖아요. 그러고 시작을 했고 김부식과 고려 인종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넣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종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고요. 만약에 선택지를 추리지 않고 고려가 주인공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었다면 문종도 체크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주인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이 선택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인물들은 체크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인물이 나온다고 해서 다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미 첫 번째 단락에서 주인공으로 그 기준을 잡았던 그 대상과 관련된 인물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문종도 이 글이 아니라 다른 글이었다면 저는 체크를 하고 갔을 거고요. 지금 우리는 선택지를 추려서 김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첫 단락에 있는 그 인물보다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김부식 드디어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미 이때도 나왔고요. 또 여기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는 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게 지금 첫 단락부터 저는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거든요. 게다가 두 번째 단락에 거절했던 포인트가 세 번째 단락에 또 연결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답이 되는 선택지의 원리들을 많이 보겠지만 두 단락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단락부터 마지막까지 쫙 연결되는 게 아니라 두 단락만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두 번째 단락에서 거절했다? 여기서 또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단락은 따로 놀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거절했다의 포인트로 묶이죠. 그럼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거절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은 곧 출제자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도 거절했고 세 번째 단락에서도 거절했다면 받아들인 것보단 거절했다라는 것을 출제자가 더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답이 된 선택지로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길 딱 봤는데 힘이 빡 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송의 요청을 거절했구나. 그리고 인종도 그에 동의했다. 인종도 선택지에 나왔으니까 힘줘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김부식이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인종도 동의했다. 저는 거의 여기는 안 봤어요. 그렇죠? 이건 직접 인용이니까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장의 뒤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힘줘서 읽어야 되겠죠. 직접 인용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라는 거. 요거 문장 독해도 한번 다시 보세요. 저는 이게 요렇게 시작되는 순간 건너뛸 준비를 합니다. 손 딱 떼고 어디에서 마무리지? 요렇게. 그러면 눈은 이미 여기 가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아예 안 보나요? 아예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그냥 쑥 보는 거예요. 의미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보고 시선은 항상 이렇게 다 가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시선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죠. 시선은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다다다다다 가는 거죠. 가고 여기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빨리 이렇게 문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송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요청한 거죠. 요청을 했더니 또 인종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디에 끝나요? 하니까 거절했죠. 그럼 여기 거의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 송이 요청했고 인종이 거절한 거예요. 자, 이 말에 실망한 송은 횟수 줄이더니 이제 사신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삐진 거죠. 우호관계 이제 안 된 거죠. 계속 거절하니까. 여기 부분도 뭐 정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이 요청했고 거절했고 그거 거절하니까 또 이제 핑 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 안 보내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서술어만 힘줘서 읽으면. 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단락이란 얘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정말 단순한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글 잘 읽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계속 했던 얘기 또 하네. 되게 간단한 글이네. 송이랑 고려가 우호관계를 맺었다가 점점 사이가 틀어지는 내용이다. 송이 계속 제안을 하고 고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송이 이제 핑 해서 그냥 삐져가지고 이제 사진 안 보낸 이런 내용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를 기준점을 안 잡고 시작해서 읽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글이 굉장히 몇 가지 안 되는 단어로 딱 압축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가 대구서 선택지로 넘어가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지로 갔어야지만 선택지를 볼 때도 지문 위로 왔다 갔다를 의미 없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1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선택지. 작년 우리 수강생이었던 친구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1번 풀 때부터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거든요. 지금처럼 읽고 나서 김부식을 1번, 1, 2번을 추려서 딱 갔는데 얘가 그냥 답이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넘겨본 게 처음이었대요. 싹 넘겼다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사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읽고 내려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절대 안 그려지겠죠. 확인하고 싶은 거? 요거겠죠. 우리가 금은 약하게 읽었으니까. 요거 가서 확인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정말 금을 함께 공격하자는 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했네?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니까. 핵심을 씹고서 오게 되면 이 선택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세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황을 안 해요. 그냥 가면 되니까. 올라가면 되니까. 금을 함께 공격하자는 요거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여러분들 연습이 되면 마지막 단락을 힘주어서 읽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물자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금이 조금 더 포인트를 줬으니 금도 메모라이징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요 1번 선택지는 너무 쉽네?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선택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봐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지문의 핵심을 담은 선택지 1번이 정답이었고 지금 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기에다 다시 한번 밑줄을 쳐주시고요. 왜 이게 정답이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거쳐서 송이 계속 제안을 하는데 고려는 계속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우호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절해서 틀어지는 게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근본적으로 틀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에는 아무 내용이나 선택지를 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첫 번째, 고려가 주인공이고 고려와 관련된 선택지 1, 2번 가운데서 한쪽이 제안을 했으나 고려가 최종적으로 거절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핵심을 담은 선택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포괄하는 진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핵심은 출제자가 여기에서 강조한 것을 의미해요. 거절한 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그걸 담은 선택지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원리가 그냥 올해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파악, 문장 독해 잘해서 속도 내서 핵심 파악하면 답이 되는 선택지는 그냥 선택지 추리기해서 그냥 확인하고 탁탁탁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몇몇 학생의 올해 이제 90점 넘은 학생들 시험지 이렇게 보니까 선택지가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선택지를 판단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요. 뭐냐면 필요한 부분들만 탁탁 표시하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안 하고 너무 내가 핵심 읽은 걸 바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O, X 되게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 보면 알아요. 어떻게 시험장에서 읽었는지. 그래서 한번 오늘 가서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지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고 선택지를 판단하는 게 무엇이냐 이 얘기거든요. 선택지도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중요해 보이지만 국가가 내는 시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나머지 선택지는 말도 안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선택지 안에서도 강약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문을 읽을 때도 정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출제자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걸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강약 조절해야 되는지, 내가 문장 독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출제자의 관심이 있게 지문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돼서 텍스트를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번 문제가 쉽지만 똑같이 쉬워서 똑같이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읽은 거고 누군가는 너무 열심히 읽어서 정답을 맞췄다고 한다면 가볍게 읽고 출제자의 의도대로 판단한 친구들이 저기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 그 친구도 어떻게 따라잡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번 문제 같이 봤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